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상품이라고 하는 개념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그리고 상품이 어떤 모습으로 달라질 것인가, 이런 얘기들을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이 얘기를 시작하면서 제가 작년에 마케팅 쪽에 이제 대부라고 하는 분이 계시죠. 필리 코틀러라고 하는 노 교수가 계시는데, 그분이 작년에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하루 동안 동아 비즈니스 포럼을 열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렇게 제가 얘기를 들으면서 그분이 한 얘기 중에서 좀 인상 깊었던 얘기를 제가 메모를 하나 했는데요. 그분이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Within 5 years, 그러니까 앞으로 5년 정도 후에도 If you are in the same business you are in now, 만약에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비즈니스와 똑같은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면은 You are going to be out of business. 당신은 이 비즈니스로부터 퇴출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그렇죠. 우리가 지금 비즈니스 하고 있는 방식, 또 기업이 만들고 있는 상품, 이런 것들이 5년 후에도 지금과 변하지 않고 동일하다고 한다면은 지금 비즈니스 생태계가 굉장히 요동치고 급격한 변화를,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적응력을 갖기가 어렵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업이 일하는 방식이나 또 개인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계속 우리가 끊임없이 이 변화에 혁신을 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상품은 어떻게 지금 진화하고 있는가. 그래서 옛날에 비해서 지금 어떻게 달라졌고, 또 지금 앞으로의 미래는 지금과는 또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하는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저는 이제 이 상품이 앞으로 진화하는 모습이 크게 세 가지의 축에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디지털화 될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소셜화 될 것이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게임식으로 비즈니스가 바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변화의 축을 제가 오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익스피리언스 이코노미라고 하는 이 경험 경제라고 하는 책의 저자인 조셉 파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조셉 파인이 저랑 좀 비슷한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상품이 어떻게 진화해 왔고 달라질 것인가.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렇게 정리를 하셨어요. 여기 보시면은 예전에는 상품이라는 게 보다는 추출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무슨 자원을 추출한다든지, 그런데 이런 추출한 걸 가지고 제품을 제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조에다가 이것이 또 어떻게 변화됐냐면은 서비스라고 하는 것이 더 붙으면서 제품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더 진화가 되어 왔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지금은 어디로 가고 있느냐? 이제는 단순히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게 아니라 경험을 판매하는, 사람들에게 경험을 판매하는 식으로 상품이 진화가 되어가고 있다라고 이분이 이런 도표로 정리를 하셨죠. 이걸 이제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어떤 케이크의 원료, 우리 케이크의 원료하면 밀가루와 설탕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은 재화라 이런 뜻이죠. 그런데 이 밀가루와 설탕을 가지고 케이크 혼합물을 만들면은 이건 슈퍼에서 이렇게 판매하는 이런 상품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케이크 혼합물뿐만이 아니라 빵집에서 구운 케이크는 하나의 서비스까지 더 플러스가 된 그런 상품으로 진화가 될 수 있고 더 부가가치가 높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레스토랑에서의 생일 파티, 이건 단순히 케이크만 판매하는 게 아니라 레스토랑에서의 생일 파티는 경험이라고 하는 걸 팔게 되면서 이렇게 상품이 점점 진화해 왔고 경제 가치가 이렇게 달라지고 있다는 얘기를 이분이 하셨죠. 그래서 저 이제 좀 비슷한 이제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저는 이제 우리가 이제 제품이라는 용어도 쓰고요, 상품이라는 용어도 씁니다. 근데 뭐 이걸 굳이 꼭 어떻게 개념적으로 사전적으로 정의를 이렇게 내리기는 쉽지 않겠지만은, 우리가 제품과 상품을 조금 구분해서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뭐냐면은 제품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산업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산업혁명이 일어나 가지고 제품이라고 하는 것이 상품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냥 집에서
가족 공동체들이 어떤 물건을 만들어 가지고 시장에 가서 교환하고 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었는데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시장이 활성화되고 이렇게 되면서 단순히 제품 수준이 아니라 상품의 수준으로 달라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제 산업혁명 이후에 또 한 번의 지식정보혁명이 일어나면서 상품이라고 하는 것이 또 다른 형태로 달라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상품, 이 개념이나 형태와는 다른 모습으로 상품이 변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과거에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제품이 상품으로 변할 때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첫 번째는 기계화입니다. 그러니까 산업혁명 때문에 기계라고 하는 것이 발달하게 됐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상품들은 대개 기계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면 없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대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처럼 손으로 만들고 이런 제품들이 대기업된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혁명 이전에서 상품으로 넘어갈 때 기계라고 하는 것이 이런 기계화라고 하는 이런 하나의 변화축이 있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유통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제품의 이 단계에서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분리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생산자와 소비자가 분리되다 보니까 이 둘을 연결해주는 파이프라인이 필요하게 됐는데 그걸 우리가 유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상품들은 유통 채널을 통해서 소비자한테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유통화가 됐던 것이죠. 세 번째는 서비스가 부가적 서비스가 가서 붙기 시작했습니다. 애프터 서비스도 해주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결제 서비스 같은 것도 붙고요. 보증 같은 것도 해주고요. 딜리버리 같은 것도 해주고요. 이런 단순히 제품 단계에서 상품으로 넘어갈 때 이런 기계화, 유통화, 서비스화 이 세 가지 축에 따라서 제품이 상품의 개념으로 바뀌어온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상품이 이제는 지식정보혁명이 일어나고 지금 비즈니스 생태가 요동치면서 다른 형태로 달라지게 될 것인데 과거에 기계화됐던 것이 저는 앞으로는 디지털화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유통 채널을 거치지 않고서는 이렇게 소비자한테 판매가 될 수 없었듯이 소셜이라고 하는 날개를 붙이지 않고서는 앞으로는 그런 상품들은 성공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서비스가 복합이 됐듯이 앞으로 상품의 게임이 융합이 되는 이런 게임화라고 하는 추세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최근 몇십 년 동안에 비즈니스 생태계가 정말 지금 요동치고 있습니다. 아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변하고 있고요. 지금 이런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변화를 정확히 읽고 적응하는 그런 이 혁신을 게을리하다가는 이런 비즈니스 생태계에서 침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비즈니스 생태계를 이런 변화를 일으킨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이 세상이 막 이렇게 변화하게 됐을까요? 인터넷? 그렇죠. 그 인터넷이 어떻게 보면 지금 정보혁명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언제부터 많이 쓰셨어요? 예, 90년대 한 초중반 이때부터 썼는데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은 90년대 초반에 갑자기 나온 게 아니죠. 그 이전서부터 60, 70년대서부터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이 연구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정보를 효율적으로 주고받을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는 연구가 되다가 왜 갑자기 90년대 들면서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이 확산되면서 이렇게 이 세상 우리 삶의 양식도 바꾸고 이렇게 세상을 바꿔놓을 수 있는 파괴력이 어디서 나왔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것은 뭐냐면요. 1989년도에 팀 버너스리라고 하는 선의 연구원이 하이퍼텍스트를 하나의 트랜스포 프로토콜로 정하자 이걸 주창했고요. 거기에 전부 다 동의를 하게 되면서 하나의 표준 규약이 생긴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순식간에 인터넷이 전 세계를 묶는 WWW가 뭐의 약자인 줄 아시죠? 예, 월드 와이드 웹입니다. 자, 우리가 인터넷에 보면은 이렇게 HTTP라는 게 있고 따따따가 있는데요. HTTP가 하이퍼 텍스트 트랜스포 프로토콜입니다. 그러니까 전송하는 규약을 데이터를 서로 주고받는 어떤 프로토콜을 하이퍼 텍스트로 정하자. 이것이
되면서 이 하이퍼텍스트라고 하는 것이 프로토콜로 정하면서 전 세계가 거미줄처럼 연결되는 이러한 변화가 생긴 거죠. 그럼 이렇게 되면서 90년대 들면서 미국에서도 인터넷이 막 보급되기 시작했고 우리나라에도 인터넷 인구가 점점 늘어났던 것이죠. 자, 이렇게 인터넷은 전 세계를 갖다가 거미줄처럼 다 개인과 개인들도 전부 다 엮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구글이라고 하는 회사가 98년도에 검색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이 검색이라는 게 왜 이렇게 대단하냐라는 거죠. 구글이 이 검색이 도대체 뭐길래 구글이 지금 이렇게 세계적인 기업이 될 수 있었느냐 하는 건 이겁니다. 뭐냐면은 자, 하이퍼텍스트가 돼가지고요, 제가 만든 문서를 딴 사람이 얼마든지 제 주소만 알면 와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딴 사람의 주소만 알면은 가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주소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링크는 돼 있는데 내가 그 정보를 찾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검색창에다가 검색어만 따다닥 치면은 검색 엔진이 쭉 웹을 돌아다니면서 내가 필요로 하는 걸 끌어모아 가지고 내 눈앞에 딱 갖다 바칩니다. 이거는 링크를 훨씬 쉽게 만들어 준 거죠. 그리고 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없애준 것이 이 검색이라고 하는 이 서비스가 갖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런 이 HTTP로 시작된 인터넷이 이 검색이라고 하는 걸 되면서 서로가 더 쉽고 빠르게 연결이 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자, 21세기 들면서 블로그를 많이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이 중에 뭐 블로그 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실 텐데 이런 블로그가 생겨났고요. 그 다음에 이 블로그를 더 쉽고 빠르게 링크 시켜준 게 SNS입니다. 그러니까 페이스북 계정만 있으면은 내가 굳이 내 블로그를 따로 안 만들어도 이 페이스북이 내 블로그를 만들어준 하나의 플랫폼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지금 과거 이게 불과 20년 동안의 변화인데 이렇게 세상이 연결이 되고 링크가 되고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이러한 구조로 바뀌게 되면서 비즈니스 생태계에 근본적인 변화가 생겨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걸 한번 연대표로 한번 정리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자, 웹이 어떻게 진화가 되어 왔는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0년대 초반에 HTTP를 하나의 하이퍼텍스트를 프로토콜로 하면서 웹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AOL 같은 회사가 굉장히 이제 막 부상하기 시작했고요. 넷스케이프가 어떤 회사인 줄 아시죠? 예, 우리가 그 웹에 들어가려면 그 브라우저가 있어야 되는데 이 넷스케이프가 이 브라우저를 만들어 가지고 아주 대박을 친 그런 회사. 이 회사가 94년도에 생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후, 그 다음에 이베이, 그 경매 사이트인 온라인 쇼핑몰인 이베이가 95년도에 생겼습니다. 구글이 98년도에 검색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다음이나 네이버와 같은 포털 사이트들이 90년대 후반에 생겨나기 시작했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싸이월드나 아이러브스쿨, 어떻게 보면 SNS의 이제 효시다라고 볼 수 있는 싸이월드나 아이러브스쿨이 요때 이제 막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2000년대 들면서 21세기로 넘어가면서 블로그가 막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마이스페이스가 이게 이제 페이스북보다 먼저 시작한 SNS인데 이게 2003년도고 페이스북이 2004년도입니다. 그 다음에 유튜브가 2005년도에 창업을 했고 이게 1년 후에 구글한테 인수됐습니다. 그 다음에 트위터가 2006년입니다. 자, 이렇게 SNS라고 하는 것이 21세기 들면서 과거의 하이퍼텍스트에서 검색으로 그 다음에 SNS로 이렇게 이것이 아주 급격하게 쉽고 빠르게 연결되는 이런 구조로 바뀌게 됐는데 여기에 결정적으로 불을 붙인 게 누구냐면은 이 사람입니다. 이 애플에서 아이폰을 갖다가 성공시키면서 이제는 우리가 전부 다 들고 다니면서 전부 다 연결이 되는 이러한 구조로 바뀌게 되면서 이런 비즈니스의 근원적인 변화를 일으키게 됐던 것이죠. 자, 90년대와 2000년대를 비교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90년대 이 사이트들은 대부분이 월드가든입니다. 월드가든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이게 포털 사이트 우리가 네이버나 다음 가서 보면은 이게 잘 꾸며진 정원처럼 콘텐츠들을 잘 모아놓고 분류해놓고 이렇게 잘 꾸며놨습니다. 그래서 담장을 이렇게 쳐놓은 하나의 정원 같다라고 해서 월드가든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런데 21세기에 있는 지금 뜨고 있는 것들을 보면은 오픈 플랫폼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구글 사이트에 배너 광고 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냥 검색창 하나 달랑 있습니다. 또 페이스북이 페이스북 보면은 그 일반적인 포털 사이트와 전혀 다릅니다. 오픈돼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이것을 우리가 웹 2.0이라고 또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과거처럼 포털 사이트에다가 잘 콘텐츠 모아놓고 사람들이 와서 오랫동안 머물다 갈 수 있도록 콘텐츠 소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던 것이 웹 1.0 시대라고 한다면은 이제는 그게 아니라 오픈 플랫폼, 이것이 웹 2.0 시대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지각 근본적으로 비즈니스 환경 자체가 달라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를 갖다가 먼저 결론부터 요약을 하자면은 이렇습니다. 이제 엘빈 토플러가 제3의 물결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제1의 물결이 뭡니까? 제1의 물결은 인류가 이동을 하면서 수렵이나 채취를 통해서 경제 활동을 하다 한 곳에 정착해서 농경 사회로 갔던 것을 제1의 물결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산업화 사회로 간 것을 제2의 물결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지금 정보혁명이 일어나면서 이 지식정보 사회로 넘어가는 것을 제3의 물결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이걸 이 표를 한번 자세히 보시죠. 자, 과거에는 농경 시대에는 마켓이라고 하는,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물건을 교환하는 장소였습니다. 내가 어떤 걸 만들어 가지고 시장에 가 가지고 그 물건을 팔고 대신에 내가 필요한 것들을 또 사오고, 이것이 사람들이 이렇게 시장에 모여 가지고 서로 물건을 교환하는 장소, 이게 시장의 개념이었죠. 그리고 이때 만든 물건들, 우리는 그것들을 갖다가 제품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다가 기계, 전화, 전기 이런 것을 우리가 사용하게 되면서 이 마켓의 구조가, 시장의 구조가 어떻게 변했냐면요, 셀러스 마켓으로 변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백화점 가면은 백화점에는 누가 있냐면 전부 다 생산자들만 있습니다. 우리는 고객들은 내가 필요할 때 가서 사오는 거죠. 과거에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구분이 없이 가가지고 물건을 교환했는데, 지금 우리 산업 시대에는 이 셀러스 마켓입니다. 마켓에는 셀러들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유통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품이 상품으로 변화됐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기계화됐고 유통화됐고 서비스화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정보혁명이 일어나면서 웹, 검색, SNS, 그 다음에 이것이 앞으로는 AI로 진화하게 될 겁니다. AI는 Artificial Intelligence입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죠. 뭐 음성도 알아먹고, 뭐 내가 말하는 것도 전부 다 행동으로 옮기고, 이런 그 인공지능이 이제는 더 활성화되면서 시장이 어떻게 변화할 것이냐라고 하면은 바이어스 마켓으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라고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시장이라고 하는 개념은 셀러들이 있는데, 앞으로 그런 시장에서는 별로 부가가치가 창출이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의 시장은 어디에 있냐면은 전부 다 여러분들이 다 시장입니다. 개인들이 다 시장입니다. 내가 집에 있어도 거기가 시장이고요. 지하철 타고 가면서 보고 있어도요, 여기가 시장이고요. 내가 방에서도 뭘 구매할 수 있고, 지하철에서 구매할 수 있고, 어디서나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바이어스 마켓입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이렇게 지금 이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구조, 이렇게 되면서 바이어스 마켓으로 변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내비게이터, 큐레이터, 이러한 유통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변하게 될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 과거에 산업혁명이 돼서 미디어라는 것이 많이 활성화돼, 신문, TV, 라디오 이런 미디어가 활성이 됐는데, 지금은 네트워크와 플랫폼으로 전부 다 연결되는 이러한 구조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서 상품이라고 하는 것도 시장이 구조가 바뀌면은요, 상품의 개념과 형태도 달라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 이 패러다임의 변화, 이걸 이해하고 여기에 맞도록 경영을 하고 제품을 바꿔나가고 혁신을 했던 기업들은 지금 생존할 수 있고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듯이, 지금 지식정보 혁명이 일어나서 새로운 세상으로 변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하고 있었던 방식들, 상품이란 이런 거지, 이렇게 해야 성공했지, 여기에 머물러 있다가는 앞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를 읽고 여기에 우리가 상품을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혹시 이 드라마 기억나세요? 쿠키라고 하는 드라마 기억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실 건데요. 이 드라마가 이제 김혜수가 이제 쿠키로 나오고요, 주인공인데요. 이건 이제 그 시대적인 배경이 일제 시대서부터
이제 그 해방되고 이제 전쟁 나고 한 5, 60년대까지 이제 거기가 이 드라마의 시대적인 배경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드라마를 왜 제가 재밌게 봤냐면 굉장히 이 드라마가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국희가 시골에 있다가 이제 서울에 올라옵니다. 그래가지고 이 태화당이라고 하는 빵집에, 이 동네 빵집에 취직을 해요. 근데 태화당 이 사람이 이 사람 이름이 뭐죠? 그 배우 이름이 전무송 씨인가요? 네. 이분이 태화당 주인이에요. 빵집 주인인데 이분이 이제 돌아가시고 이 빵집을 누구한테 맡기냐면은 국희한테 맡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김혜수가 이 태화당의 이제 주인이 사장이 돼가지고 이 태화당을 이제 이게 아주 이 큰 기업으로 이렇게 일으키게 되는데 이 국희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그러니까 빵집이라는 건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빵집에 찾아오는 고객들한테 오븐에서 빵 구워가지고 판매하는 그냥 그런 걸 하고 있었는데 국희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럴 게 아니라 요즘 뭐 극장이라든지 이런 쪽에 이렇게 또 유통 같은 것이 이제 가게 같은 것이 생겨나는데 우리가 오는 손님만 받을 게 아니라 우리가 빵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가서 팔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럼 동네 빵집 수준이었을 때는 그냥 오븐만 있으면 됐어요. 오븐에서 빵 구워가지고 내놓으면 됐는데 이걸 갖다가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아주 대량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좀 이렇게 많이 만들어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이 오븐 정도 갖고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국희가 무슨 생각을 하면 기계가 있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샌드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거는 오븐이나 이 수작업 갖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기계가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계에 대한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국희가 누가 기계를 만들 줄 안다 하면은요 열심히 쫓아가서 자문을 구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돈이 조금만 생기면요 기계 사는데 투자를 아끼질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기계라고 하는 것에 아주 집착하는 장면들이 이 드라마에 보면은 여러 곳에 나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그 작가가 굉장히 실증적인 조사를 많이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이 태화당이 이제 50년대 한국 전쟁 끝나고 이제 60년대 들면서 하나의 제과 기업으로 성장합니다. 자, 동네 빵집이 이렇게 제과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은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 환경의 근원적인 변화를 읽고 기계가 중요하구나. 거기에 투자를 아끼지 않았던 것이 이런 동네 빵집이 큰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된 비결이 되었다는 것이죠. 제가 이 국희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지금 이런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변화에 맞게끔 이제는 경영하는 방식이나 생산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바꿔나가지 않고서는 그렇게 해서는 앞으로 지금 아무리 잘 나가는 대기업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전부 다 몰락하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디지털화, 소셜화, 게임화 이 세 가지 축에 대해서 이제 사례들을 좀 말씀드리면서 같이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릴 것은 디지털화입니다. 이 메르세데스 벤츠 디터 제체 회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동차는 가솔린이 아니라 땡땡땡으로 움직인다. 한 강연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 땡땡땡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면 잘 어울릴 것 같습니까? 아주 정답 말씀하셨습니다. 예, 자동차는 이제는 가솔린이 움직이지 않고 소프트웨어로 움직인다라고 이분이 얘기를 하셨어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시죠? 이제 자동차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처럼 하드웨어 잘 만들고 엔진 잘 만들고 이제 그런 산업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동차라고 하는 개념이나 상품이 달라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자, 디지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생활 속에 굉장히 들어왔는데요. 자, 이 디지털이 어떻게 진화되어 왔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컴퓨터라고 하는 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서부터 처음에는 전자계산기로 연구가 되기 시작했죠. 그래가지고 근데 처음에는요 50년대만 하더라도 이런 진공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컴퓨터가 무지하게 컸겠죠. 그러다가 60년대 들면서 이런 트랜지스터 타입으로 변합니다. 그러면서 컴퓨터가 점점 이 성능이나 속도나 이런 게 빨라지게 돼요. 70년대 들면서는 그 IC 반도체 기술이 막 발달되면서 이제는 집적회로 이렇게 점점 작아집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성능이나 이게 크다 보니까 70년대 이때만 하더라도 컴퓨터 하면은 어떤 거였냐면은 이런 슈퍼 컴퓨터였습니다. 그냥 큰 방 하나를 갖다 컴퓨터 한 대가 꽉 채울 정도로 그런 슈퍼 컴퓨터들이, 대형 컴퓨터들이 있었고요. 이거는 기관만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수 기관에서만 컴퓨터를 썼고, 대형 컴퓨터, 소수의 전문가들만이 활용을 해왔죠. 그러니까 회사 같은 데서도 전산실 거기에 있으면 이런 IBM이 만든 슈퍼 컴퓨터를 갖다 놓고 전산 요원들만이 그 전산실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70년대부터 어떤 이제 물결이 일기 시작하냐면은 이제 이런 반도체 기술이 발달하고 컴퓨터가 이제 점점 작아지다 보니까 이제는 이걸 개인화할 수 없을까? 그래서 PC의 움직임이 연구가 시작이 됩니다. PC라는 게 퍼스널 컴퓨터 아닙니까? 이제는 개인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70년대서부터 이런 퍼스널 컴퓨터에 대한 개발들이 시작이 됩니다. 스티브 잡스가 애플을 창업한 게 70년대 후반입니다. 왜 애플을 창업했냐면은 PC 만들려고 창업했죠. 그래서 애플 컴퓨터나 맥킨토시 컴퓨터 같은 거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80년대 들면서 본격적으로 PC 시장이 열립니다. 자, 이 PC 시장이 열리다 보니까 돈 번 사람이 누구냐면 빌 게이츠 같은 사람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굉장히 성장을 할 수 있었고요. CPU 만드는 인텔 같은 회사가 성장을 할 수가 있어요. 이 PC의 물결을 타고 성장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80년대 들면서는 이제 개인들한테 컴퓨터가 보급이 되기 시작했고, 그래서 사무실이나 가정 등에서 소형 컴퓨터들이 개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시대로 80년대에서부터 이렇게 PC의 시장이 열리기 시작한 것이죠. 이러다가 90년대 들면서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이 확산되기 시작했고, 전 세계가 링크가 되는 변화에다가 몇 년 전부터 시작된 이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이 스마트폰이 이 세상을 갖다가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지금 변하게 만들고 있는 거죠. 자, 이게 수십 년 동안 이러한 디지털의 습격 사건이 우리 생활 속에 들어왔고, 이제는 이것이 우리의 삶의 양식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이렇게 되면서 비즈니스의 패러다임도 굉장히 달라지고 요동치고 있는 겁니다. 과거 20년 동안에 정말 비즈니스가 많이 변했습니다. 환경이요. 95년도에 브리테니카가 몰락을 했고요. 2001년도에 위키피디아가 나오게 되면서 지금 위키피디아가 이제 전 세계에 굉장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죠. AOL과 타임워너가 2000년도에 합병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타임워너라고 하는 회사는 미디어 제국이라고 불렸던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두 회사가 합병을 하면서 AOL의 기업 가치를 더 크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이런 가치가 역전이 돼버린 겁니다. 이런 그 변화들이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잘 아는 이 TGIF, 트위터, 구글, 아이폰, 페이스북, 이런 회사들이 21세기에 아주 세계적인 거대 기업으로 성장을 하게 되는 이런 20년 동안의 비즈니스 생태계가 정말 굉장한 그 요동을 치게 된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디지털이라고 하는 것을 적용하지 않고서는 비즈니스가 되질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품에다가 디지털 옷을 입혀야 되는데요. 왜 입혀야 되느냐? 첫 번째는 이제는 아까 조셉 파인이 얘기한 것처럼 단순히 상품을 파는 시대가 아니라 경험, 환상, 그 다음에 어떤 라이프 스타일, 이런 거를 파는 그런 패러다임으로 비즈니스 패러다임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경험이나 환상, 라이프 스타일 같은 것은 얼마든지 디지털화가 가능합니다. 자, 상품이 디지털화가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식품 회사인데 먹는 걸 이걸 어떻게, 디지털은 0과 1로 만드는 건데 그걸 어떻게 디지털화합니까? 이거야 그냥 물리적인 그 제품인데 먹는 걸 갖다가 어떻게 디지털화합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반문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거는 상품이라는 개념을 하드웨어로만 보기 때문입니다. 제가 강조하지만 상품은 이제 하드웨어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식품 회사라고 하더라도 공장에서는 그런 이 식품이 만들어지겠지만은 거기에 경험이나 환상이나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하는 디지털의 옷은 얼마든지 입힐 수가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는 상품이 단순한 하드웨어로서의 상품이 아닌 거죠. 두 번째, 이 아날로그와 디지털은요, 우리가 이제 아날로그는 전부 다 원자, 분자 이런 걸로 이루어진 그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디지털은 0과 1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디지털은 변형, 복제, 확산이 너무 쉽습니다. 우리가 이 문서 같은 것도
금방 변형할 수 있고 금방 카피할 수 있고 또 네트워크를 통해서 금방 확산시킬 수가 있죠. 이렇게 변형 복제 확산이 쉽기 때문에 효율성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또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이제는 지식정보 사회로 가면서 사물의 경제 논리에서 정보의 경제 논리로 전환해야 됩니다. 이것은 디지털의 옷을 입지 않고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제가 다음 뒤에서 얘기할 소셜이라고 하는 날개를 붙이려면 디지털 옷에만 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상품에다가 디지털 옷을 입히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디지털화할 것인가? 그 의미가 디지털화한다는 게 무슨 뜻이고 방법이 어떤 게 있는가 하는 얘기를 제가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분이 아까 얘기한 이 조셉 파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이 제가 관심 있는 거와 비슷한 관심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비슷한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이제 이런 도표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한번 이거 잘 보시죠. 이 X축이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축입니다. 그러니까 저쪽은 아날로그고요, 이쪽은 디지털입니다. 아날로그는 아톰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디지털은 비트, 0과 1이라고 하는 비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 세상입니다. Y축은 뭐냐면은 시공간입니다. 시간과 공간인데 이쪽은 뭐냐면 리얼, 그러니까 현실 세계를 얘기하는 거죠. 자, 이것을 이쪽은 리얼이라고 볼 수 있고 이쪽은 초월적인 시공간을 의미합니다. 메타적인 시공간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현실 세계라고 한다면은 피지컬 리얼리티를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여기에 모여 있어요. 여기에 모여 있는 것은 이렇게 분자와 원자로 구성이 되어 있는 이런 아날로그라고 하는 물질에서 또 시간도 지금 8시 몇 분, 장소는 여기 강남역 근처, 이렇게 시간과 공간이 물리적입니다. 우리 이걸 갖다가 피지컬 리얼리티, 물리적 현실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물리적 현실만 존재하는 게 아닌 겁니다. 왜냐? 디지털이라고 하는 것이 새로운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걸 우리한테 가르쳐 줬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요, 오그멘티드 리얼리티라고 부릅니다. 증강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피지컬 리얼리티에다가 이 오그멘티드 리얼리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디지털화된 그러한 현실 세계를 얘기를 합니다. 그건 제가 뒤에서 또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시간과 공간까지 초월되는 게 뭐냐면 가상현실입니다. 버추얼 리얼리티입니다. 그리고요, 이런 피지컬 리얼리티는 시간과 공간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딱 한정된 시공간이 있는데 초월적인 시공간이 있는 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얼터네이트 리얼리티라고 부릅니다. 대체 현실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개념에 대해서는요, 제가 이제 뒤에서 사례를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현실이라는 게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 물리적 현실에만 익숙한 거죠. 눈에 보이는 이런 현실에만 익숙한데, 이제는 이런 리얼리티가 오그멘티드 리얼리티도 있고 얼터네이트 대체 현실도 있고 가상 현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앞으로는 이게 지금까지 우리는 상품이라고 한다면은 물리적 상품만을 떠올렸습니다. 자동차 하면 이렇게 4바퀴 달린 물체,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상품이라고 하는 개념이었죠. 그런데 상품이 이제는 이런 물리적 상품만 가지고는 앞으로 미래 사회에서 기업이 생존해 나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뭘 하냐면은 증강 상품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대체 상품을 또 개발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가상 상품의 중요성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품이라는 하고 하는 개념의 이 시야를 물리적 상품, 눈에 보이는 하드웨어로서의 상품, 여기에서 시야를 우리가 조금 더 넓힐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하나하나씩 좀 말씀을 드리면은, 첫 번째는 증강 상품입니다. 오그멘티드 프로덕트입니다. 이 오그멘티드 프로덕트라고 하는 용어는 그 전에부터 쓰이고 있었습니다. 필립 코틀러가 상품의 3수준 모델, 3 levels of product라고 하는 이제 그 모델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뭐냐면 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tangible product만 있는 게 아니다. tangi블이라고 하는 것은 손에 잡히는, 눈에 보이는 유형의 상품을 의미하는 건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오그멘티드 프로덕트도 있다. 즉 여러 가지 부가적 서비스들, 이런 것들을 오그멘티드 프로덕트라고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고객이 원하는 핵심 가치를 코 프로덕트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했던 이 오그멘티드 프로덕트,
이것을 이제 코틀러가 이제 오그멘티드 프로덕트라고 얘기를 했고, 주문, 결제, 인도 및 설치, 애프터 서비스 보증 이런 것들을 이제 부가적 서비스가 따라 붙는다 해서 부가적 상품이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이제 이런 오그멘티드 프로덕트가 코틀러가 얘기한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더 차원이 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상품을 기획하실 때나 이럴 때 IT와의 융합을 많이 시도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증강현실 지금 그 기술이 굉장히 발달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증강현실이라는 이제 QR 코드라든지 RFID나 NFC,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음성 인식이나 동작 인식, 이런 얼굴 인식, 이런 인식 기술, 홀로그램, 이런 IT 기술들을 갖다가 어떻게 우리 상품에다가 융합시킬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연구들이 필요하시다는 거죠. 제가 이 IT와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은 전에 한번 강의를 이렇게 사례를 이렇게 말씀드리고 강의를 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한번 나중에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지 않고요. 그걸 한번 나중에 그 영상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증강 상품이 어떤 개념이 있을 수 있느냐? 자, 첫 번째, 매장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증강 상품입니다. 매장은 제품의 판매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공간입니다. 그 장소와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건 아디다스의 매장인데요. 여기에 지금 이 벽을 보시면은 이건 지금 실제 제품이 디스플레이가 돼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그 버추얼 월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갖다가 이렇게 돌려도 볼 수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이 제품에 대한 정보도 여기서 얻을 수 있고 구매까지도 할 수 있는, 그래서 이 매장에서 고객들한테, 이 신발을 사는 고객들한테 새로운 경험, 어떤 새로운 환상,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제공해주는, 그래서 매장에 이런 IT를 융합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스타벅스도 미국 스타벅스도 그런 거를 참 잘해서, 이건 이제 터치 기술을 활용해 가지고 여러 가지 고객들한테 재미와 그런 새로운 경험을 제공해주는 그런 사례들인 것이죠. 이거는 그 미국의 JCPenney가 크리스마스 시즌에 아주 재미있는 아이디어를 하나 냈어요. 그건 뭐냐면은, 이제 보통 이제 제가 이제 누구한테 크리스마스 선물을 보내려고 JCPenney에 가가지고 이제 구매를 해서 선물을 좀 보내주십시오 하는데, 지금 이 보시면은 여기 그 포장 박스 위에 이런 QR 코드를 갖다가 해놨습니다. 그럼 이 QR 코드에다가 제가 누구한테 이분한테 내가 저기 이제 선물을 보낸다 하면, 제가 보내는 메시지를 갖다가 동영상을 찍어서 이 QR 코드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이 메시지를 써가지고 QR 코드를 그러면 이분이 이제 이걸 받아봤어요. 그래가지고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QR 코드에다 딱 대면은 제가 영상 편지 보낸 그 메시지를 받아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상품만 보내는 게 아니라 이런 이 QR 코드라고 하는 IT 기술을 활용해서 이 고객들한테 그런 새로운 그 경험을 제공해 주는, 이런 것들이 증강 상품이다. 그러니까 우리 상품의 가치를 증강시키는 게 증강 상품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디지털 기술을 가지고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애플 스토어를 만들면서 애플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소비자는 제품을 사기 위해 매장에 들어와서 느낌을 갖고 떠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물리적인 상품을 갖다 막 진열해 놓는 그런 거 하지 말고, 상품, 그런 제품들 전부 다 치워버리고 거기에 새로운 경험이나 환상으로 채워라 매장을, 이런 그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이러한 우리가 상품이라고, 매장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고객과의 접점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상품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요새 엔스크린이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여러분들 매일같이 보시는 스크린 어떤 스크린 보세요? 옛날에는 3스크린이라고 했는데요. 어떤 스크린 보고 생활하시나요? PC, TV, 스마트폰. 그게 우리가 이제 거의 매일처럼 보는 3스크린인데, 요새는 3스크린만 있는 게 아니라 강남역만 가도 무슨 이만한 대형 스크린도 있고요, 버스 타도 스크린이 있고요, 지하철 타도 스크린이 있고요. 이제는 우리가 다니는 곳이 다 스크린이 이렇게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무한대다 그래가지고 무한대를 의미하는 N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가지고 N스크린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고객들의 모든 접점, 과거에는요 고객들이 우리 상품을 만날 수 있는 거는 TV 광고나 이런 거 아니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고객들과의 모든 접점이 다 상품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뭐냐? 홈페이지, 카페나 블로그, SNS,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상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이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증강 상품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회사의 홈페이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블로그를 어떻게 할 것인가, SNS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기획하고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제가 요거에 대해서는 뒷부분에서 좀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브랜디드 컨텐츠를 만드셔라 하는 겁니다. 자, 브랜디드 컨텐츠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은 브랜드가 녹아 들어가 있는 컨텐츠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PPL이라는 거 아시죠? PPL이 뭐의 약자입니까? 프로덕트 플레이스먼트입니다. 그래서 드라마라든지 영화 같은데 협찬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우리 상품을 갖다가 우리 브랜드를 노출시키는 그걸 PPL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 아마 드라마 보시면은 그 PPL 하는 거 이렇게 많이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텐데 이 브랜디드 콘텐츠는 PPL과 정반대입니다. PPL은 제작가 이 방송국에서 만든 거에 우리의 상품을 갖다가 집어넣는 거고요. 브랜디드 콘텐츠라고 하는 것은 우리 회사가 만드는 겁니다. 무슨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우리 회사가 드라마를 만들고 영화를 만드는 게 브랜디드 콘텐츠입니다. 우리 브랜드를 녹여 넣어가지고. 그래서 브랜디드 뮤직, 그러니까 우리 브랜드가 녹아 들어가 있는 뮤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몇 년 전에 여러분들 애니모션이라는 노래 혹시 기억하세요? 이 이효리가 불렀던 이 애니모션은 이 애니콜에서 만들었던 노래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 벨소리 뭐 다운로드 이런 데서 1위를 막 달리고 이랬는데요. 이렇게 자기네들의 브랜드가 녹여져 가지고 이 애니모션이 굉장히 굉장히 이렇게 많이 퍼져 나가고 성공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음악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성공을 거두게 된 것이죠. 자, 브랜디드 게임도 있습니다. 우리의 브랜드가 녹아 있는 게임. 그다음에 브랜디드 드라마도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몇 년 전에 옥션에서 헝그리 로미오 럭셔리 줄리엣이라고 하는 이런 드라마를 갖다가 이 단편 드라마를 만들어 가지고요. 자기네 사이트에서 이걸 연재를 했어요. 그래서 이 드라마를 보다가 저 옷 괜찮네. 그러면 이제 이 옷을 클릭하면 옆에 그 옷을 구매할 수도 있고요. 저 가구 괜찮네. 하면 가구도 구매할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이 브랜디드 드라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투자를 해가지고 드라마를 만든 거죠. 또 윈조도 이병헌하고 한채영을 캐스팅해가지고요. 더 인플루언스라고 하는 이런 이 연속 드라마를 갖다가 만들었습니다. KT에서 몇 년 전에 파란만장이라고 하는 영화를 만들었죠. 아이폰만으로 찍었다 해가지고 화제가 됐던 건데 이런 것들이 브랜디드 시네마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컨텐츠를 갖다가 우리 회사가 투자를 해서 우리 회사의 브랜드를 녹여 들어가서 이런 것들을 만든 거죠. 요즘은 이제 모바일로 많이 이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고객들이 이 모바일은 뭐 화장실 갈 때도 갖고 다니는 거다 보니까 이 모바일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되다 보니까 이 브랜디드 앱 같은 것들을 많이 만듭니다. 이건 지포라이터에서 만든 건데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이제 우리가 왜 콘서트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야광봉 막 흔들잖아요. 근데 야광봉 대신에 이 지포가 만든 앱을 깔면은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흔들면은 불꽃이 이렇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야광봉을 대신할 수도 있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일본의 도요다가 만든 건데 백시트 드라이버라고 하는 게임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제 앞에서 아빠가 운전할 때 보통 이제 애들이 뒤에 타면은 지루해가지고 막 이렇게 몸 비틀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아빠가 앞에서 이렇게 운전하고 있는 동안에 애가 뒷좌석에 앉아가지고 아빠가 이제 가는 거리와 똑같은 거리를 GPS로 잡아가지고 똑같은 거리를 이렇게 이런 게임을 가지고 이렇게 게임하면서 갑니다. 가다 보면은 레스토랑에서 제공하는 포인트도 얻고요. 그럼 그거 나중에 그 레스토랑에서 쓸 수도 있게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백시트 드라이버라고 하는 그런 앱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이렇게 고객들한테 이런 것들이 자기네 브랜드가 녹여져 들어있는 그런 브랜디드 컨텐츠가 되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홍콩의 코카콜라에서 촉촉촉이라고 하는 이 캠페인을 마케팅 캠페인을 했는데 굉장히 성공적인 캠페인이었다고 합니다. 이 촉촉이라고 하는 게 이쪽 말로 이게 뭐냐 빠른 행동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갖다가 촉이라고 얘기를 한다는데 이 코카콜라가 이 내용은 어떤 거냐면은 TV에 CF를 방영을 합니다. 근데 밤 10시에 방영하는 CF에서 이게 코카콜라 병이 마개가 탁 하게 되면요, 요게 지금 스마트폰을 가지고 요거를 딱 낚아챕니다. 그러니까 촉 하는 거예요.
촉하게 되면은 이 스마트폰 안으로 이게 들어와요. 그럼 우리가 옛날에 코카콜라 병 같은 거 꽝 따가지고 뭐 꽝 다음 기회에 뭐 이런 것도 있고 무슨 경품도 주고 이랬듯이 이런 걸 가지고 고객들한테 경품도 주고 그래서 TV CF와 모바일 앱을 갖다가 연동시킨 그러한 사례인데요. 이게 이제 그 코카콜라가 홍콩에서 했던 그 TV CF와 이런 모바일 앱을 연계시키면서 이 미디어를 넘나들면서 이렇게 했는데요. 코카콜라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We are continuously looking for ways to connect the physical world with the virtual world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제는 피지컬 월드만 갖고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버추얼 월드와 어떻게 계속 넘나들면서 연결시킬 것인가, 그걸 통해서 고객들한테 새로운 그 가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연구한다라고 하는 건데요. 자, 이렇게 이제는 우리가 물리적인 상품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그 증강 상품, 그 우리의 상품의 가치를 증강시킬 수 있는 그러한 그 이것들이 디지털화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제가 여기서 또 한 가지 또 사례를 또 한번 말씀드리면 캐시스 북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아마 이제 이 중에도 책을 갖다가 이렇게 좀 이렇게 이제 쓰기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할 텐데요. 저도 그동안 몇 권의 책을 썼는데요. 전부 다 책들이 많이 팔리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는 책도 요새 고민이 많습니다. 야, 이거 또 책 내 가지고 이거 몇 권 안 팔리고 이러면은 이거 참 어떡할까, 이런 고민이 많은데요. 요새 책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뭐 어떻게 변할 것인가, 책이라고 하는 상품의 미래는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제가 이 캐시스북이라고 하는 이 사례를 보면서 이제 그런 이 생각이 좀 들었는데, 이 캐시스북은 이게 뭐냐면은 소설책이에요. 미국에서 나오고 한 전 세계 한 10개국 정도에서 굉장히 베스트셀러가 됐던 소설책인데, 이 캐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주인공 이름입니다. 근데 이 캐시가 여고생이에요. 근데 캐시가 자기 남자친구한테 차입니다. 근데 그 남자친구가 좀 못된 친구인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캐시가 야, 저딴 놈이 나를 찼어? 해가지고 그 캐시가 그 악동 친구를 쫓아가요. 추적을 해요. 그러면서 이 좀 미스터리한 이 친구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뭐 중국의 신화도 이렇게 접하게 되고, 이런 미스터리한 그런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어떤 좀 이렇게 그 미스테리 그 소설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캐시스 북은요, 단순히 이렇게 이 소설책으로만 나온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 이렇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그 전화번호가 있어요, 책 표지에. 근데 이 전화로 이렇게 전화를 하게 되면은 캐시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래가지고 이 책의 스토리 중에서 지금 캐시가 어떤 이 비밀을 풀기 위해서 지금 가고 있는 과정에서 캐시가 단서를 갖다가 오디오 파일에다가 녹음을 해놔가지고 단서를 들려줘요. 그래서 그다음에 캐시의 또 친구, 여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그 캐릭터들, 이 인물들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또 이거는 지금 뭐냐면 이 책 뒤에 이게 증거 자료집입니다. 그래서 캐시가 지금 이 비밀을 푸는데 그런 여러 가지 캐시가 했던 메모라든지 어떤 그런 자료들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뒤에다가 부록처럼 이렇게 같이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독자들이 단순히 책을 갖다가 이렇게 보는 것만이 아니라 함께 뭔가 이 미스터리를 풀어나가는데 동참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 거죠. 또 이 캐시나 여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주인공들이 SNS에다가 자기 계정을 만들어 놓고 고객들과 대화도 나눕니다. 그다음에 모바일 앱도 만들었는데요. 제가 그 모바일 앱을 좀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This is Kathy's book for the iPod Touch and the iPhone. Just swipe to begin to hear a message from Kathy. I know it all sounds crazy, so I'm leaving you the proof in case I don't come back. You can give Kathy a call. Hey, this is Kathy, and I can't get to the phone right now. And just tilt to begin. Dumped my boyfriend last night. Horrendous fight with mom this morning. Forgot about math test this afternoon. The story continues in Kathy's journal.
There are animations and surprises throughout, like Kathy's drawings and her doodles. There's also a list of evidence that you can use to help Kathy solve a mystery. There are other websites to visit. You can see Kathy's location, call other characters, and tons more. So be sure to get it today. It is on sale now at the App Store. 예, 이게 그 캐시북의 앱인데 제가 이 영상을 보여드린 건 이겁니다. 이제는 과거에는 책이라고 하는 상품 하면은 이걸 어떻게 그 내용을 잘하고 기획을 잘하고 편집 잘하고 디자인 멋지게 해가지고 제목은 어떻게 붙여가지고 이거 성공시킬 수 있을까? 그게 지금까지 상품을 기획하고 개발할 때 개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종이책도 물론 존재하겠지만은 종이책 단독으로는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웹과 모바일 앱과 그다음에 SNS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융합된 입체화된 형태로 상품이 진화하고 있다는 거죠. 상품의 디지털화가 일어난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를 얘기하는 겁니다. 단순히 이제는 우리가 하드웨어로서의 상품 그것만 갖고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지금까지 상품이라고 하면 어떻게 품질 좋게 하고 기능 차별화하고 그런 쪽에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상품에다가 디지털의 옷을 입힐 수 있는 그런 증강 상품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대체 상품이라고 하는 것도 존재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대체 상품이라는 게 뭐냐? 저는 그게 가장 극명한 그 예가 나이키 플러스라고 생각합니다. 2005년도에요. 그 리복하고 아디다스가 그 합병을 하기로 선언했습니다. 왜냐하면 리복하고 아디다스가 힘을 합치면은 나이키보다 넘버원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자, 리복하고 아디다스가 합친다라고 했을 때 나이키가 어떠한 반응을 보였을까요? 어떤 대응 전략으로 나왔을까요? 그럼 나이키는 누구와 손을 잡아야 될까요? 나이키는 누구랑 손잡았냐면요, 애플이랑 손잡았습니다. 애플이랑 손잡고 만든 게 나이키 플러스입니다. 나이키 플러스는 이게 어떤 상품이냐면은 이 신발 여기에다가 요 센서를 집어넣고 그다음에 요거 손목에 차는 거 차고 이렇게 뛰면은 내가 운동한 거리, 그다음에 어느 트랙으로 갔는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기록에 남아요. 그러면 내가 한국에서 뛰고 미국에서 내 친구가 뛰면 달리기 시합도 할 수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은 다르게 사는데 시간과 공간이 메타로 갑니다. 리얼 시공간이 아니라 메타 시공간으로 갑니다. 제가 아까 대체 상품이 피지컬 리얼리티가 시공간이 메타로 가는 게 대체 현실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이 나이키 플러스라고 하는, 나이키라고 하는 신발 자체는 물리적인 상품이고 하드웨어 상품인데 이런 나이키 플러스를 통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가지고 서로가 만나고 게임도 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바꿔놓게 된 겁니다. 이 나이키 플러스가 작년에 세계에서 가장 창의적인 기업으로 나이키를 어느 기관에서 선정을 했다는 표현도 제가 들었는데, 이렇게 나이키 플러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대체 상품이라는 게 뭔지를 보여주는 그런 것이죠. 작년서부터 나이키가 나이키 퓨얼 밴드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나이키 플러스가 이제 애플의 의존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폰도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나이키 퓨얼 밴드를 해가지고 이걸 손목에 차고 이렇게 다니면은 내가 운동한 양, 또 칼로리 소모량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기록이 남고 내 이 운동 기록들이 전부 다 남을 가 있게 된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이 나이키는 신발 스포츠 용품 만드는 회사인데 도대체 애플이랑 무슨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애플하고 손잡고 나이키 플러스를 만드느냐 말이죠. 자, 이제는 리복이나 아디다스는 이 신발이라고 하는 여기에 시야가 머물러 있는 동안에 나이키는 대체 상품이라는 개념을 이해한 겁니다. 그리고 그런 새로운 차원으로 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 리플레이라고 하는 이 진 브랜드에서 소셜 데님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습니다. 이 소셜 데님이 뭐냐면 이렇게 이 청바지 요 주머니에 이렇게 딱 이렇게 차고 다닐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요걸 이제 가지고 내가 친구들하고
그 주고받을 수, SNS처럼 주고받을 수가 있는 거야. 나 지금 어디 있어? 그다음에 오늘 나의 그 행복 지수를 그 이제 아주 행복해부터 우울해까지 해가지고 내 오늘 행복 지수도 누릅니다. 그럼 내 친구가 아, 저 친구 오늘 우울하구나. 아니면 저 친구 오늘 기분 좋은 모양인데 서로가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청바지 리플레이라고 하는 이 청바지 회사가 도대체 이게 무슨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자, 이 청바지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 상품이 있죠. 물리적 상품이지만은 이 소셜 데님이라고 하는 이런 걸 통해 이런 대체 상품을 통해서 친구들과 시공간은 달리 있어도 얼마든지 싱크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우리가 이제 IoT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오브 띵스. 지금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이퍼텍스트 프로토콜을 통해서 우리 사람들이 전부 다 링크가 됐습니다. 우리는 지금 전부 다 네트워크로 링크가 돼 있죠. 그런데 앞으로는 물건들이 전부 다 연결됐다는 겁니다. 물건들이 전부 다 연결되면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기 기저귀에도 들어가 가지고요. 센서가 들어가 가지고 아기 기저귀가 축축하게 젖었는지 어쨌는지 이걸 갖다가 엄마 스마트폰으로 알려줍니다. 그러면은 엄마가 가가지고 기저귀를 갈아줄 수 있고, 그건 뭐냐면은 기저귀에 있는 것과 이 인터넷, 그러니까 이 사물 물건들끼리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그러한 것들이 가능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또 우리가 자동차 같은 것도 자동차 타이어가 팡크 났는지 안 팡크 났는지 그걸 갖다가 계기판에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거기 그 자동차의 타이어와 이것이 연결되기 때문이죠. 앞으로는 모든 물건들이 다 연결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IoT의 개념입니다.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는 그 용어가 요새 자꾸만 나오는 것이 바로 그러한 것들이죠. 자, 이렇게 되면서 대체 상품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존재하고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품에 대한 정의 자체가 변하는 중이다. 이 컨버전스 마케팅 저자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실제적인 상품뿐만이 아니라 디지털 상품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제품과 서비스의 견합이 하나의 이제는 새로운 그걸 그래야지만이 고객들한테 총체적인 고객 경험을 통해서 상품의 가치를 높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는 시간과 공간이 싱크가 되기 때문에 상품은 커뮤니티와도 연결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이런 대체 상품의 개념입니다. 자, 애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애플이 이렇게 지금 성공을 하게 된 첫 그 작품이 뭐였냐면 아이팟이었죠. 근데 아이팟이라고 하는 MP3 플레이어는 그 이전에 뭐 막강한 브랜드들이 많았습니다. 우리나라 그 아이리버, 레인콤, 그 아이리버가 한때는 전 세계 MP3 플레이어의 4분의 1, 25%를 시장 점유율을 차지할 정도로 그렇게 아이리버가 잘 나갔었고 MP3 플레이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아이팟이 왜 성공할 수 있었느냐 말이죠. 아이팟이 성공할 수 있었던 건요, MP3 플레이어를 잘 만들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기계 잘 만들어서 아이팟이 성공했던 게 아니라요, 애플이 성공할 수 있었던 거는 뭐냐면 이런 것들 때문입니다. 아이튠즈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MP3를 내가 갖고 있어도 음악 하나 다운받으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했는데 아이튠즈 뮤직 스토어만 갔다가만 딱 해놓으니까 거기 가가지고 아이팟 그 사용자들은 거기 가면은 그냥 쉽게 다운받을 수 있으니까 아이팟으로 돌기 시작한 것이죠. 자, 이게 뭐냐면은 아이팟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대체 상품, 즉 아이튠즈 뮤직 스토어라고 하는 대체 상품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또요, 이거 아이폰이 성공할 수 있었던 건요, 이 이전에 스마트폰 많았는데도 스마트폰 시장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이폰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이거 기계 잘 만들어서가 아니고요, 앱스토어 때문입니다. 앱스토어가 없었으면은 아이폰 갖고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거든요. 과거에 사람들이 스마트폰 갖고 할 수 있는 게 에이 뭐 내가 사무실에서 인터넷 메일 보내면 되지 뭐 굳이 뭐 다니면서 메일 보내는 거 이런 정도 가지고 스마트폰 시장이 열리지 않았던 거거든요. 자, 우리가 생각하셔야 될 게 바로 이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상품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 하드웨어로서, 그다음에 기존의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 이거 어떻게 차별화하고 품질 좋게 만들고 그 패러다임에서 못 벗어나는 기업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는 이제는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환경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런 좀. 그다음에는 버추얼 프로덕트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거는 대체 상품이고요. 이제는 가상 상품도 존재한다는 거죠. 이거 뭔지 아시죠? 아바타. 이 아바타가 뭐 아주 굉장히 흥행에 성공한 영화지만은 이 아바타는 실제 이 현실 세계가 아니라 이 가상의 현실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가상 현실에서 저 한 것이
이 세컨 라이프입니다. 이 세컨 라이프는 린든랩에서 만든 건데요. 이 세컨 라이프는 내 아바타가 여기에 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 아바타가 가가지고 여기서 제2의 인생을, 이 현실 세계에서 내가 누리지 못했던 제2의 인생을 누리는데, 이게 마케팅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여기에다가 전시관이나 체험관도 만들고요. 그다음에 마케팅 리서치도 합니다. 그다음에 여기에다 시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해서 인형 회사가 바비 인형 같은 데는요, 여기다 시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 이 회원들한테 반응을 봅니다. 그래서 반응이 좋은 것들만 실제로 인형을 출시를 하는 그런 테스트 마케팅도 하는 거죠. 이런 가상 상품들이 있어요. 자, 이 가상 상품이 이런 겁니다. I love 커피 하시는 분 있으세요? 안 하세요? I love 커피는 내 커피숍을 꾸미고 내 매장을 운영을 하는 건데, 카페베네가 I love 커피하고 제휴를 맺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I love 커피 이 게임 여기 안에 카페베네가 자기 샵도 커피숍을 오픈을 했고요. 또 카페베네 매장에서 I love 커피 할인 이 사람들한테 할인 쿠폰도 주고, 이렇게 이거는 가상 현실이죠. 이 I love 커피라고 하는 가상 현실인데, 이것이 이제는 이런 가상 상품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마케팅에도. 자, 이거는 미국이 이런 가상 상품의 시장이 과거 4년 동안 얼마나 성장했는가 하는 걸 보여주는 건데, 앞으로 이런 가상 상품들이라는 것이 점점 많아지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들도 이런 가상 상품을 이런 가상 현실을 활용해서 어떻게 가상 상품을 할 수 없을까? 이런 걸 통해서 고객들한테 환상을 주고 새로운 경험을 줄 수는 없을까? 이제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디지털화한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어떻게 상품을 디지털화할 것이냐?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은 이걸 어떻게 디지털로 만듭니까? 이게 어떻게 컴퓨터가 만듭니까? 이거는 공장에서 만들겠죠. 그런데 우리가 상품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하드웨어로서만 보지 마시고, 물리적인 것으로만 보지 마시고, 이렇게 증강 상품, 대체 상품, 가상 상품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넓혀본다면은 디지털의 옷을 입힐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런 이 혁신을 통해서 미닝 이노베이션 합니다. 우리 브랜드의 이미지를 어떻게 올릴 수 있을까? 이런 미닝, 우리 브랜드의 의미, 이런 것들에 대한 이노베이션은 디지털화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는 산업화 시대는 돈 버는 방법이 뭐냐면 사물을 이동시키는 데서 돈을 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사물의 이동에서 돈을 버는 시대가 아니라요, 정보의 이동에서 돈이 벌리는 시대가 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품을 디지털화한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이해하시고, 그러한 상품 기획, 그런 개발의 노력, 그다음에 우리의 상품을 어떻게 업그레이드 시켜야 될 것인가 하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 노력을 안 하시면은 아까 필립 코틀러가 얘기했듯이 5년 후에도 똑같은 상품의 모습이라고 한다면은요, 그 회사의 이 미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디지털화입니다. 제가 뒤에는 좀 속도를 빨리 하겠는데요. 두 번째는 소셜화입니다. 소셜화라고 하는 개념이 뭐냐? 애니팡 많이 하셨죠. 요즘은 이제 애니팡은 좀 시들해졌지만, 이 애니팡이 성공할 수 있었던, 뜰 수 있었던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전에는 인터넷에 이 애니팡 게임이 있고 했는데, 그때는 별로 이렇게 뜨지 않다가 이 애니팡이 갑자기 빵 터지고 날개 돋친 듯이 진짜 이렇게 급부상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친구들과 그렇죠. 하트도 선물할 수도 있고, 또 가면은 내 친구가 몇 점인지 순위도 이렇게 하게 되고, 그다음 결정적인 거는 뭐였냐면요, 이 애니팡이 카톡이라고 하는 플랫폼을 활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카톡 플랫폼 안으로 들어가서 이 카톡에 있는 그런 인맥 네트워크를 활용하게 되면서 순식간에 애니팡이 확산되기 시작했던 것이죠. 자, 이게 뭐냐면은 소셜의 날개를 탄 겁니다. 애니팡이라고 하는 게임은 그 전에도 존재하고 있었는데 뜨지 못하다가 이런 카톡 플랫폼, 그다음에 하트라고 하든지 이런 친구들과의 이런 네트워크, 이런 소셜이라고 하는 원리를 여기에다가 집어넣으니까 이 애니팡이 이렇게 뜰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소셜의 날개를 단다는 거의 의미입니다. 페이스북이 몇 년 사이에 굉장한 회사로 성장을 했습니다. 이 페이스북이 성장하는데 이 아주 기여했던 세 가지 정책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페이스북 커넥트, 소셜 플러그인, 오픈 그래프입니다. 이것은 이 페이스북이 계속 링크를 하면서 하나의 자기네들의 생태계를 만들어가게 된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페이스북이
마이스페이스보다 페이스북이 더 뭔가 퀄리티가 좋다든지 뭐가 더 나은 게 있나요? 기능적으로?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페이스북이 이렇게 할 수 성공할 수 마이스페이스를 추월할 수 있었던 거는 뭐냐면은 이런 소셜이라고 하는 링크하고 네트워킹을 하고 하는 이런 소셜이라고 하는 날개를 활용했던 것이죠. 자, 미디어가 우리가 미디어의 진화를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자, 과거에는 우리가 어떤 그 미디어라고 하는 개념이 기록을 남기거나 문자나 사인을 하거나 편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하거나 이것이 소통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이러다가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매스미디어, 신문, 잡지, 라디오, TV와 같은 이런 매스미디어들이 한 몇십 년 동안 이 줄을 이루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90년대부터 쓰기 시작했던 이 인터넷, 이러면서 90년대 뉴미디어라고 하는 용어가 많이 등장했습니다. 그다음에 21세기 들면서 SNS가 지금 또 확산이 되면서 지금 소셜 미디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거죠. 이거는 그 백달닷컴에서 Where is everyone? 사람들은 어디에 있는가? 걸 갖다가 이렇게 도표로 아주 잘 정리한 표인데요. 자, 과거에는 사람들이 어디서 정보를 주고받았냐면 전부 다 시장 바닥에서 주고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신문이 가능하게 됐고, 또 라디오, 전기나 전파를 쓰면서 라디오, TV 이런 것들이 이 사람들의 눈과 귀를 장악해 왔던 거죠. 그러다가 90년대에서부터 웹사이트들, 90년대 웹사이트, 그다음에 21세기 되면서 블로그와 최근 몇 년 사이에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 이런 것들이 오면서 사람들의 눈과 귀가 어디로 이동을 하고 있냐면은, 과거의 TV, 라디오, 신문, 잡지를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이걸 뭐라고 통칭을 하나요? 매스컴 이러잖아요. 매스컴, 그죠? 이게 매스미디어였죠. 광고의 4대 매체하면 이겁니다. TV, 라디오, 신문, 잡지. 이게 매스미디어였는데 이것이 어디로 이동을 하고 있냐면 소셜 미디어로 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힘의 이동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매스미디어로부터 소셜 미디어로의 힘의 이동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지금 이런 이동과 이동이 일어나면서 비즈니스 생태계가 지금 막 요동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기업들이 보통 광고를 한다, 그러니까 프로모션 믹스다, 보통 마케팅 믹스 하면은 4P 하면 뭐가 4P입니까? 4P 마케팅 믹스를 4P라고 보통 하는데, 프로덕트, 프라이스, 플레이스, 프로모션, 이걸 4P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그 중에서 프로모션 중에서 프로모션 믹스를 4개를 광고, PR, SP, 인적 판매, 이걸 프로모션 믹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보통 광고하게 되면요, 미디어 믹스를 하는데요, 미디어를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TV, 라디오, 신문, 잡지, 이걸 4대 매체라고 하고, 5개 광고, 교통 광고, 온라인 광고,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광고 대행사들이 광고 계획을 잡을 때 하는 그런 전통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디로 힘의 이동이 일어나면 소셜 미디어 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블로그, 그 다음에 브랜드 앱,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팟캐스트, 그다음에 우리 홈페이지, 이런 것들과 어떻게 연동을 시키고 할 것인가, 어떻게 융합을 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 우리 홈페이지는 베이스캠프와 같습니다. 이 베이스캠프를 놔두고요, 이 페이스북, 트위터, 핀터레스트, 블로그, 유튜브, 포스퀘어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런 이 소셜 미디어를 잘 활용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소셜화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홈페이지는 베이스캠프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홈페이지를 보면은 월드가든이에요. 제가 아까 월드가든이 어떤 개념인지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포털식 사고, 그냥 이 홈페이지에다 모든 거 다 갖다가 집어넣고 회사 소개, 제품 소개, 그냥 전자 카탈로그식의 이런 홈페이지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죠? 구글 홈페이지 아주 심플합니다. 검색창 하나 달랑이 있고요. 요거는 그 플립이라고 하는 그 회사의 이거는 이제 애플의 홈페이지인데, 이 홈페이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베이스캠프라는 그런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오픈 소스를 갖다 쓰셔라. 소셜 플러그인 이런 요즘 소스들을 많이 오픈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소스들을 갖다 쓰셔라는 겁니다. 자, 이 회사는 청바지 이런 온라인 유통인데, 여기에 보면 페이스북과 지금 커넥트가 되어 있습니다. 페이스북에서 좋아하는 라이크 버튼을 갖다가 플러그인을 하는 거죠. 소셜 플러그인을 통해서 페이스북과 연계됨을 통해서 이 사이트에 회원이나 네트워킹이 돼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페이스북과 연결됨으로 말미암아서 페이스북의 인맥을 그냥 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 오픈 소스를 많이 갖다 쓰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링크의 로드맵을 많이 만드셔라라는 거고. 두 번째는요, SNS 플로우를 지금까지는 미디어 믹스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제는 미디어 믹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미디어 플로우가 중요한 겁니다. 고객들의 엔스크린에 따라서 어떻게 플로우를 만들어줄 거냐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SNS는요, 일반적인 지금까지 TV나 신문과 같은 매스미디어와는 그 생리나 원리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중매체와는 그런 광고하는 느낌을 하셔서는 안 됩니다. 홍보 느낌을 주지 말고 정보와 재미를 주셔야 되고요. 또 이 SNS의 친구들과는 이 어떤 수직적인 이 생산자와 소비자의 관계가 아니라 친구가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많은 링크를 걸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그 기업들 이제 전통적으로 광고의 이 문법에 익숙하다 보니까 이런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들 자꾸 거기다 광고하려고 그러고 뭔가 설교하려고 그러고 고객들한테 친구가 되기보다는 그런 느낌으로 자꾸 이렇게 운영을 하는 그런 회사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제가 이 이미지를 하는 것은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되는 겁니다. SNS에서는요, 대중매체에서 하듯이 여기서 광고하려고 그러고 홍보하는 이렇게 하셔서 안 되는. 그렇게 해서는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SNS를 잘 활용을 해보시라. 이거는 이제 스위스의 한 사례인데요. 스위스 오베르무텐이라고 하는 이 작은 마을입니다. 여기는 인구가 78명밖에 안 됩니다. 그다음에 이 마을에서는 뭐 하는 거냐면 젖소 키워가지고 목장 같은 거 하고, 그러니까 뭐 인구도 많지 않고 그냥 우리가 지금까지 알지도 못했던 그냥 이 스위스의 작은 산골 마을이었는데 이 마을이 굉장히 지금 유명해졌습니다. 이 마을의 메이어,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뭐 이장님 정도 되겠죠. 이장님이 어떤 아이디어를 냈냐면은 우리가 페이스북에다가 우리 오베르무텐의 계정을 만들자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오베르무텐의 계정을 만들었어요. 그다음에 이 페이스북 자기네 계정에다가 이 오베르무텐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일들을 갖다가, 그러니까 오늘 젖소가 새끼 한 마리 낳았어, 이런 것들을 뭐 사진도 찍고 해가지고 그런 걸 페이스북에다 올린 거예요. 오늘 우리 마을에서 이런 파티를 열었어, 이런 것들을 재미있게 글을 써가지고 그런 이제 사진이나 영상 같은 걸 갖다가 이제 여기에다가 계속 이제 이 페이스북 하면서 이게 입소문을 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면요, 이 마을의 게시판인데 이 페이스북 오베르무텐 페이스북 가가지고 좋아요 버튼을 누른 사람들한테 명예 시민증을 준 겁니다. 그다음에 그 사람들의 사진을 갖다 이렇게 칼라 프린트를 해가지고 다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 같으면은 내 사진이 여기 있다 하면은 유럽 가면 한번 들려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마을이 굉장히 유명해지고 관광 수익도 많이 늘어났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이 김소민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마 여기에 이 명예 시민이 된 모양입니다. 이 주커버그는 이 페이스북을 만든 친구죠. 이 주커버그의 그 허니문 여행을 우리 마을로 초대한다, 오베르무텐을 초대한다, 이런 초대장도 보내고요. 이렇게 되면서 이 오베르무텐이 굉장히 이렇게 인지도도 높아지고 그다음에 아주 이렇게 관광 수입도 늘어난 그런 사람들. 이렇게 페이스북과 유튜브, 제가 뭐 영상은 가져왔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냥 영상은 한번 유튜브 가셔가지고 오베르무텐 페이스북 한번 이렇게 검색하시면은 영상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같은 이런 SNS를 잘 활용을 해서 아주 인지도를 높일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SNS들을 잘 활용을 하시는 이러한 것인데, 아직까지 많은 회사들이 이 SNS에 대한, 이 소셜 미디어에 대한 인식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게 하면 과거에 광고하던 이 개념이 남아 있다 보니까 이건 SNS는 문법이 다른데 그런 것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시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집단지성을 활용을 하셔라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제가 소셜화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뭐냐면은 그런 소셜 미디어, 그래서 그런 소셜 날개를 많이 부착을 하셔라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으라는 겁니다. 집단지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한 것도 전에 한번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영상을 한번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몇 가지만 사례를 말씀. 이 회사는 로컬 모터스라는 회사는 자동차 회사입니다. 미국의 자동차 만드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는 포드나 GM처럼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이 회사에는요, 이 사이트, 이 홈페이지에 가면 로컬 모터스 홈페이지에 가가지고 고객들이
여기에 이제 이 생산자로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도 올리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랠리 파이터라고 하는 이 모델이 처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디자인을 공모를 해요. 그러면은 내가 자동차 디자인 공부를 했지만은 자동차에서 취직하지 못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일반 개인들도 자동차 해가지고 하면은 그걸 투표를 합니다. 보트를 해가지고 그 중에서 가장 표를 많이 얻은 게 디자인으로 이제 선정이 돼요. 그 다음에는 그 안에 들어갈 이 엔진이 뭐 이런 거 설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은 또 이 전국에 있는 카 엔지니어들 이런 사람들이 또 여기에 참여를 해가지고 합니다. 그럼 내가 이제 이 자동차를 신청했다 그러면은 한 이 공장에 주말에 공장에 가가지고 한 3일 정도 내가 직접 조립을 합니다. 그다음에 조립을 해가지고 내가 그 차를 몰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컬 모터스는 일반인들이 하나의 이런 커뮤니티 형태로 해가지고 같이 함께 자동차를 생산해 나가는 거기 하나의 플랫폼 역할만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 로컬 모터스의 사례도 한번 유튜브에서 영상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감스 패션이라고 하는 회사도 이게 뭐냐면은 일반인들이 옷 디자인을 갖다가 이렇게 공모를 합니다. 그러면 그게 선정이 되면은 그걸 가지고 이 감스 패션이 그 옷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 옷의 판매 수익금의 일부를 로열티로 그 디자인 로열티로 지급을 해주는 거죠. 이것이 이제 이런 식으로 고객들이 이런 생산 과정에 이렇게 참여하는 겁니다. 이 퀄키라고 하는 이 회사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미국에서 뜨고 있는 회사인데 이거는 뭐냐면 내가 어떤 제품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어요. 그럼 이 제품에 대한 아이디어를 퀄키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퀄키에서 그걸 이 심사를 해가지고 선정이 되면은 그걸 가지고 생산을 해요. 퀄키가 그렇게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판매해가지고 판매 수익의 30%를 이 아이디어를 낸 사람한테 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제품에 대한 아이디어는 있는데 내가 만들 수가 없으니까 그걸 퀄키가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해주는 거죠. 이런 제품들이 이제 퀄키가 만든 제품이니까 지금 이게 멀티탭인데 휘어지는 멀티탭 뭐 이런 것들 이런 그 아이디어들을 모아서 만드는 그런 회사인데요. 얼마 전에 이 유튜브에서 이 3D 프린터로 만든 권총으로 이게 실제 발사가 됐다 해가지고 화제가 한번 되면서 3D 프린터가 굉장히 이렇게 지금 관심의 대상이 됐는데 이게 스펀지에서 나왔던 이제 영상인 것 같은데 이런 슬리퍼를 3D 프린터로 만든 겁니다. 그다음에 이런 자동차 이 모형도 3D 프린터로 만든 거예요. 3D 프린터를 어떻게 만드냐? 이것도 지금 3D 프린터로 만드는데 이게 찍찍찍찍 그러니까 우리가 뭡니까 그 프린트 왜 그 종이 프린트 하듯이 이렇게 가잖아요. 이렇게 찍찍찍찍 해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찍찍찍찍 해가지고 이게 쌓이는 겁니다. 지금 여기가 지금 이게 지금 원료가 이렇게 가서 녹아 들어가가지고 이게 지금 만들어지는 과정인데 이게 찍찍찍찍찍찍 하면서 이게 입체적으로 쌓이는 게 3D 프린터가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앞으로 이 3D 프린터가 왜 중요하냐면 이게 지금 신산업혁명을 일으킬 것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는데 이제는 생산이라고 하는 것, 상품이라고 하는 것을 기업이 만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필요한 거 이제 내가 만들어서 나한테 개인 맞춤화해서 만들 수 있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내가 이 어떤 상품이 있으면은 그 상품의 그 변형 복제 확산이 쉽다 그랬잖아요. 그 캐드나 캠의 그 소프트웨어를 내가 조금만 수정하면은 나한테 맞는 그걸 내가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상품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집단지성이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이 생산뿐만 아니라 유통도 변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핀터레스트라고 하는 회사 잘 SNS 아세요? 혹시 핀터레스트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 예, 많지 않으시네요. 이 핀터레스트는 어떤 거냐면 핀과 인터레스트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인터레스트 내가 관심 있는 걸 핀해 놓는 겁니다. 옛날에 여러분들 잡지 같은 거 이렇게 보시다가 이거 괜찮네 하면 잡지 쫙 올려가지고 이렇게 딱 핀에다 꽂아 놓으셨죠. 그게 핀터레스트.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인터넷 다니다가 이 사진 괜찮네 하면 내가 요거 핀하면은 내 핀터레스트 계정에 요게 갖다 꽂히는 겁니다. 계속 모아놓는 거죠. 자, 근데 이 핀터레스트가 지금 여기서 보시듯이 굉장히 지금 이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보다도 빠른 속도로 이 미국에서는 이 가입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핀터레스트를 큐레이션의 지금 앞으로 선두주자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그게 무슨 뜻이냐 이겁니다. 여기 니나 가르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 사람 이거는 지금 이 니나 가르시아의 이 핀터레스트의 이 페이지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거 있죠. 내가 옷을 사야 되겠어. 근데 옷을 사려다 보니까 인터넷 쇼핑몰 같은 데 가가지고 검색하면요, 뭐 그냥 엄청나게 나올 거예요. 티셔츠 하나 살려도 뭐 엄청나게
뭐 정보가 너무 많은 거예요. 홍수예요. 그러니까 정보가 그러니까 어떤 홍수가 날 때 제일 없는 게 먹을 물이 제일 없다 그러잖아요. 정보는 많은데 실제로 나한테 딱 맞는 걸 갖다 찾기가 이제 더 어려워진 거예요. 그런데 니나 가르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보니까 이 사람은 내 취향을 갖다가 맞는 옷들을 갖다 많이 핀을 해놨네. 그럼 내가 니나 가르시아의 팔로워가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쭉 보다가 이 옷 괜찮네 해가지고 이걸 클릭을 하면 이 옷을 파는 상점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그 상점에서 매출이 일어나면은 니나 가르시아한테 일정에게 수수료를 줄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게 큐레이션이라고 하는 큐레이션 비즈니스가 뜬다고 하는 개념이 이 니나 가르시아가 큐레이터 역할을 하는 겁니다. 큐레이터라는 것은 하는 일이 미술관에다 작품 이 전시 컨셉에 맞는 작품 전시해놓고 설명도 해주고 판매도 하고 이런 사람들 큐레이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 핀터레스트가 이런 큐레이션의 지금 선두주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핀터레스트에 주목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는 앞으로 유통이라고 하는 것도 제가 아까 셀러스 마켓에서 바이어스 마켓으로 바뀐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이런 식으로 큐레이터나 어떤 내비게이터 이런 쪽이 앞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상품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달라진다는 겁니다. 프랄라드 교수가 경쟁의 미래에서 이런 얘기를 우리는 가치와 가치 창출에 대한 전통적인 의미에 얽매지 않는다. 이제는 가치를 공동으로 창출한다는 겁니다. 기업과 일반 고객들이 함께 만들어 나가는 상품이 그렇게 돼야지만이 또 소셜이라고 하는 날개가 붙어서 내가 억지로 광고하고 푸시해서 판매하지 않아도 이것이 저절로 상품이 뜰 수 있게 하려면은 그런 소셜이라고 하는 원리와 그 문법을 한번 여기에다가 적용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상품 진화의 세 번째 축은 게임화입니다. 앞으로는 게임화가 될 것이다. 여러분들 러닝맨이라는 프로 많이 보시죠. 러닝맨이 맨 처음에는 시청률이 별로 없다가요. 지금은 일요일 그 오후 때 그쪽에서 시청률 1위랍니다. 이 러닝맨이 이렇게 뜬다면요, 여기에 게임이라고 하는 뭐 보물 찾기도 하고 퍼즐 맞히기도 하고 맨 처음에는 뭐 이름 뛰어다니면서 이름표만 뜯다가 그런 게임의 원리가 들어가면서 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떴는데 이런 상품에도 이런 게임의 원리가 뜬 것이죠. 이건 호주의 그 아트 시리즈 호텔에서 스틸 뱅크시라고 하는 이 절도 게임을 했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이게 이제 그 뱅크시라고 하는 이 작가가 그린 노벌 게임스라고 하는 이 작품인데 이거를 어딘가에 숨겨놓은 거예요, 호텔에다가. 그리고 이걸 찾아가지고 1월 15일까지 들키지 않고 이걸 보관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 작품 이거 주겠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굉장히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그래서 이게 고객들과 게임을 하듯이 이것이 이제 비즈니스 모델도 그렇게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도 그 르노가 오마힐다라고 이제 할머니 이제 이런 캐릭터인데요. 이 할머니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운전하기도 어렵고, 근데 이 르노 4가 하나 생겼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근데 이 할머니가 건망증이 있어가지고 열쇠를 집 어딘가에 놔뒀는데 열쇠를 갖다가 찾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페이스북에서 이건 한 건데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이 할머니가 이제 영상을 통해서 내가 이제 어디쯤에다 놔둔 것 같아 이런 힌트를 자꾸 주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찾는 사람들한테 찾는 사람에게 이 자동차를 갖다가 경품으로 준 이제 그러한 그 행사인데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고객들과 뭔가 이렇게 함께 뭔가 보물찾기 하고 무슨 게임 하듯이 퀴즈 풀고 이렇게 하듯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달라지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건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세 가지 축을 말씀드렸습니다. 상품이 뜨려면은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이렇게 부상을 하려면 뜨려면은 세 가지 작업을 하셔야 된다. 먼저 디지털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죠. 디지털의 옷을 입고 그래야지만이 이런 소셜 날개가 달려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 소셜 날개만 있다고 나나요? 엔진이 있어야죠. 게임이라고 하는 이 엔진을 갖다가 장착을 하시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과거처럼 기업들이 막 광고하고 푸시하고 이러지 않아도 저절로 이 상품이 뜰 수 있고 이렇게 갈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앞장에서 보여드린 걸 다시 한번 이제 요약하면서 오늘 정리를 하겠습니다. 과거에 마켓이라고 하는 구조가 셀러스 마켓에서 지금 바이어스 마켓으로 바뀌고 있고, 그 다음에 미디어가 네트워크나 플랫폼으로 가면서 과거의 산업혁명 이전의 제품이 상품으로 변할 때 기계화, 유통화, 서비스화가 일어났듯이 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또 새로운 모습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계화가 아니라 이제는 디지털화고요. 유통화가 아니라 이제 소셜화고, 서비스화가 아니라 게임화.
이런 세 가지 이 변화의 축에 따라서 상품이 진화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마케팅도 달라집니다. 과거의 마케팅 1.0, 2.0, 3.0은 1.0은요 원웨이였습니다. 전통적인 미디어 통해서 우리 제품 좋습니다. 우리의 이미지가 어떻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었죠. 그럼 고객들은 수동적이었습니다. 그냥 기업이 보내주는 메시지를 받는 거였죠. 그 다음에 광고랑 마케팅도 하나의 다 순차적인 이걸로 가고 있었죠. 그러다가 마케팅이 조금 진화하기 시작합니다. 마케팅 2.0으로 뉴 미디어들이 나오면서 쌍방향적으로 반응을 유도하고 인터랙티브한 이런 마케팅으로 가고 또 실시간적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마케팅 3.0은 이제는 트랜스 미디어, 이제는 미디어를 막 넘나드는 겁니다. 미디어를 그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융합이 되면서 미디어가 융합되면서 상품도 아까 제가 그 캐시스북이라는 책의 예를 하나 들었지만은 단순히 어떤 그 하드웨어 요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입체화되고 3D로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상품 자체가. 그걸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참여형과 집단지성, 그다음에 동시간적 융합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 지금 이 비즈니스 생태계가 정말 근원적으로 빠른 속도로 지금 요동치면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대로 이 상태로 우리가 과거에 경영하고 마케팅하고 상품 기획했던 그 패러다임에 머물러 있다가는 이런 환경 적합성을 갖기 어렵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자꾸 깨뜨리시고 아까 필립 코틀러가 얘기했듯이 5년 후에도 우리 상품이 변하지 않고 똑같은 상품이다. 우리가 이 기업의 지금 비즈니스 모델이 똑같다 하는 그런 기업들은 앞으로 5년 후에는 생존조차가 어렵게 될 수도 있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상품의 어떤 미래가 어떤 식으로 변하게 될 것인가 하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한번 회사에서 일하시거나 또 개인적으로 어떤 일을 하실 때 한번 적용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